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2시부터 열린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도시브랜딩 정책자담회 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저는 고양 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네, 저는 제9대 고양시 의회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우리 시 체육정책과 스포츠 마케팅 팀의 소관 업무이고, 그 스포츠 마케팅 팀 체육정책과를 의회에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10년간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했고, 그리고 이제 전공으로는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체육을, 스포츠를,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가 진정으로 우리 시의 자랑이고 시민의 자긍심이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의 자원으로서 10분 더 활용돼서 우리 도시 브랜드 자산까지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정책 좌담회의 제 두 번째 발제를 스스로 자청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제는 보시는 목차와 같이 총 8가지 챕터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제1발제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직장운동 경기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태동했고 최초의 그 취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지금은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직장운동 경기부가 실제로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느냐, 도시 브랜딩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론적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각 지자체가 도시를 어떻게 직장운동 경기부를 통해서 브랜딩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고양시 얘기를 할 겁니다.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 살펴보고,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가 어떠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여섯 번째로 이제 제가 발제자로서 의회의 일원이니까 아무래도 조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조례에 대한 이야기, 법적 제도 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본인이 이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련된 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찬반 논쟁 이슈들을 한번 쭉 나열해보고 정리해봤어요. 총 30가지 정도가 도출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한 12가지 정도로 유사한 것들을 좀 묶어서 12가지 정도로 범주화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펼쳐놓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한번 본인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직장운동 경기부가 운영됐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장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의 태동, 그리고 그 취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962년 대한민국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해서 국가 차원의 체육정책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법 제1조는 명확했습니다. 본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명랑한 생활, 바로 이상 이 세 가지가 당시 직장운동경기부가 태동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법 제10조의 2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우수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구체적 범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확인되는데 7조 2항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함의를 지닙니다. 즉 상시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는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가 선택적 사항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공무원 정원이 약 3,445명으로 집계되므로 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이라는 법적 성격을 분명히 갖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주도의 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64년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체육진흥정책을 본격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입법자들은 직장운동 경기부 제도를 통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첫째, 엘리트 선수의 안정적 고용과 훈련 환경 보장을 통한 국제 경기력 향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부에 소속돼 있었고 졸업 이후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우수 선수에게 직업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경기력 유지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획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 단위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 체력 향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국민 체력은 전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건강한 국민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슬로건 하에 직장운동, 직장체육 활성화를 국민 체력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직장운동 경기부는 이러한 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위치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체육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이었습니다. 1962년 당시 대한민국의 체육시설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지역 주민이 엘리트 스포츠를 관람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1,000명 이상 1종목 이상 의무조항은 25년 오늘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엘리트 체육 책임 강화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후퇴로 인한 엘리트 체육 공백을 공공부문이 메꿔야 한다는 정책적 요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1,000명 이상 의무 조항은 이러한 공공책임을 법적 의무로 명시함으로써 재정 압박 상황에서도 직장운동 경기부를 임의로 해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간 체육 형평성 보장의 법적 기재입니다. 1,000명 이상 공공단체는 대부분 광역, 시도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역의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엘리트 체육 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선수 인권 보호의 제도적 토대 형성입니다. 최근 직장운동 경기부의 가혹행위,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공부문 직장운동 경기부의 인권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5년 9월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체계를 법제화했습니다. 용인시는 2024년 11월 용인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1,000명 이상 의무 조항은 공공부문 직장운동 경기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도시브랜드 자산 형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가 도시브랜드 자산 형성의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1,000명 이상 의무 조항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단순한 행정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공법상 의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도시브랜드 투자로서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고양시가 직장운동 경기부를 통해 시민 기반 브랜드 자산과 외부자 기반 도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은 따라서 법률이 예정한 정책 목표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4년이 흐른 2025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이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은 196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단순히 선수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도시브랜드 자산을 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 환경의 복잡성 증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사회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62년에 스포츠가 국가 주도의 체력 관리 정책이었다면 2025년 오늘의 스포츠는 시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정체성,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복합적 공공재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며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가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챕터로서 먼저 도시브랜드 자산의 이론적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3년 켈러가 제시한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개념은 도시브랜드 연구에서도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을 도시 맥락에 적용한 2017년 젠커와 브라운은 도시브랜드 자산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시민 기반 도시브랜드 자산은 도시 내부 거주자들이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행동하는가와 관련됩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여러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통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추출한 겁니다. 첫째, 인지된 품질은 경험 차원으로서 시민들이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선수들이 주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둘째, 시빅 프라이드, 말 그대로 시민의 자긍심은 감정 차원으로서 우리 도시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다 또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자긍심과 소속감, 지역 정체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거주지 충성도는 행동 차원으로서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 타인에게 자신의 도시를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감정, 느끼고 느낀 바대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이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자 기반 도시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는 도시 외부인들이 해당 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며 행동하는가와 관련됩니다. 이 역시 세 가지 차원으로 본인이 제가 추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서요. 첫째,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말 그대로 인지의 차원으로서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도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장미란의 고향, 양악산의 광주 이런 것과 같이 스포츠 관련 현상이 얼마나 강한가에 해당됩니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는 평가 차원으로서 외부인들이 해당 도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한 도시를 스포츠 도시로서 이미징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말 그대로 얼마나 인지하고 어떻게 연상되는가,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로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행동 차원으로서 외부인들이 해당 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타인에게 관광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도시 브랜드 자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행정은 단일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원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지속성 기반 형성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말 그대로 365일 내내 직장운동 경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적 접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도시 브랜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집중성 기반 형성 요인입니다. 네, 이는 특정 시점에 고강도의 미디어 노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2007년 프레우스는 이벤트 레거시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운동 경기부는 도시 브랜드의 기본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에 열리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들은 그 자산을 외부에 아주 명확하게 집중적으로 파워풀하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3장에서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직장운동부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원시와 용인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원 특례시는 2025년 현재 14개 종목 132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14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수원시는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 투자로 인식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원시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말 그대로 프로축구죠. 이것과 함께 스포츠를 명실상부한 수원시 브랜딩의 하나의 수단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고양시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수원시는 인구 119만, 고양시는 107만 정도로 유사한 규모인데, 수원시는 고양시의 66.7억에 비해 약 1.7배인 114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사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개 종목은 전국체전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132명의 선수는 학교 방문, 체육교실 등 사회공헌 활동을 분산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용인특례시 사례인데요. 용인특례시는 2025년 1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습니다. 초대 감독으로 2016년 리우 패럴림픽과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용인시의 전략은 단순한 메달 효용성을 넘어선 이른바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추구입니다. 용인을 장애인 수영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사례에 대한 고양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용인시의 사례는 단순한 1등 중심주의, 성과주의, 결과주의를 넘어서 도시를 브랜딩한 실제 모델입니다. 장애인 선수 육성은 비용이 더 들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다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포용, 다양성, 약자 배려, 이러한 가치는 도시 이미지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메달 개수가 아니라 특정 도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용인시의 이 사례를 가지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용인시가
그런 결단과 선택을 했구나. 최소한 고양 시민 한 명은 용인시를 멋져 보이게 만드는 부러운 도시로 만들게 하는 브랜딩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1987년 역도팀을 창단하면서 현재까지 무려 38년의 역사를 축적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에는 역도, 육상, 태권도, 수영, 빙상, 테니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마라톤 이상 총 9개 종목에 지도자 11분, 선수 46분, 총 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배출이나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역도 여자 최중량 금메달을 획득하며 특히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태권도의 황경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박혜정 선수가 역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3차례 올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국제 수준의 엘리트 선수 육성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 할 것입니다. 시설 투자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2010년 고양시는 110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처음으로 역도 전용 연습장인 장미란 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체육관은 장미란 선수의 이름을 딴 상징적 공간으로 고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성과만으로는 이 얘기를 끝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2020년 이용식 등의 실증 연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역설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고양시민 12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고양시민의 약 69.7%는 고양시청 소속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올림픽 메달 3개, 110억 원을 투자한 장미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양시민 10분 중 7명은 여전히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연구입니다. 그럼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이 인지하고 계실까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효과에 대해 49.2%가 생활체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은 주민과의 유대 강화, 고양시 생활체육을 견인하고 고양시 홍보를 증가하고 초중고 종목 연계 확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은 직장운동 경기부가 단순히 메달을 따는 조직이 아니라 자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과는 있으나 시민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메달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있으나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젠커와 브라운이 제시한 시민기반 도시브랜드 자산화 첫 번째 차원인 인지된 품질, 즉 경험 차원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합니다. 고양시청 체육정책과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2024년 67명에서 2025년 57명으로 10명이 감축되어 1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선수만 놓고 보면 56명에서 46명으로 10명이 감소하여 17.9%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정 압박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조직 규모 축소는 필연적으로 경쟁력 저하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자,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025년 예산은 약 66.7억 원으로 2024년 73억 원에 대비했을 때 8.9%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2025년) 예산의 93.1%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도 할 테지만 선수 육성, 훈련 인프라 개선, 사회공헌활동, 홍보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홍보 마케팅 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단 0.2%에 불과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기금의 변화입니다. 그래도 2024년도에는 국비 기금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액 없죠. 이는 고양시 직장운동경제부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부서가 국비 확보를 게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청 공식 자료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브랜딩 활동 실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건의 브랜딩 활동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성과로는 비대면 원포인트 레슨 영상 제작으로 유튜브 조회수 약 13만 5,600회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7건의 활동이 집계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해에 SC 고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었고, 곽윤규 선수와 김아랑 선수의 유튜브 협업 콘텐츠가 9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7건 활동이 집계되었는데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고, 2024년도에는 17건으로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박혜정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5개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2025년은 아직 최종 집계가 마감되진 않았지만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11건의 활동이 집계되었으며 박혜정 선수가 세계 역도 선수권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분명 성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성과가 극소수의 스타 선수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혜정 선수 한 명이 사실은 전체 브랜딩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죄송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머지 선수들은 그 존재감을 깊게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박혜정 선수의 예능 출연과 언론 노출은 고양시청의 전략적 기획이 아니었죠. 선수 개인이 올림픽 성과에 따라서 방송사의 섭외로 이루어진 것이죠. 즉 고양시가 능동적으로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존한 수동적 노출이었다는 한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 실적을 살펴보면 구조적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2년에는 총 88회, 2023년에는 73회, 2024년에는 51회, 2025년에는 현재까지 41회로 감소 추세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에는 약 58.7%가 시간 기준으로 감소했고, 횟수 기준으로는 53.4%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2025년 올해 모든 것들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로서 어떻게 증감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젠코와 브라운이 제시한 시민기반 도시 브랜드 자산의 첫 번째 차원인 인지된 품질, 즉 경험 차원이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이 선수를 직접 만나고 훈련도 보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시민의 자긍심도 소속감도 정체성도 동일성도 거주지 충성도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용식 등의 연구 결과에
경기부와 결합하면 고양 시민의 30% 정도만이 직장운동 경기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이 감소하면 시민과의 접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모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체육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운동 경기부가 역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시민의 바람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 장으로 실제 고양시직장운동 경기부가 PR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PR, Public Relations Communication, 말 그대로 공중관계입니다. 우리가 공중전화, 공중도도 할 때 대중과 유사한 단어긴 한데 좀 다릅니다. 뜻은. 어쨌거나 직장운동 경기부가 시민과 같은 이 공중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자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분해 자살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도 그것이 시민과 외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청이 어떻게 PR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고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관련 영상은 최근 5년까지 단 3편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0.6편이죠. 이는 고양시가 공식 미디어 채널을 통해 직장운동 경기부를 시민에게 알리려는 전략적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고양시의 어떤 자원입니까? 고양시를 알리는 브랜드 자원, 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또는 성과가 있는 그때만 잠깐 스타 선수 한 명만 드러내는데 급급하고 모든 나머지 선수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8월 개설된 SC 고양 인스타그램 계정은 2년 3개월간 약 15개에서 20개 게시물을 올렸으며 월 평균 0.7편의 게시 빈도를 보입니다. 콘텐츠의 50%는 단순 성과 발표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선수가 전국체전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거죠. 선수 개인의 스토리, 훈련 과정, 일상을 담은 인간적 접근은 거의 전무합니다. 선수 개개인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수 46명 중에 개인 SNS를 운영하는 선수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커뮤니케이션,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주시기를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방송 출연 실적을 보면 박혜정 선수 1명이 총 6회를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얼만큼 방송에서 메이저 방송이요, 아주 유명 프로그램에서 조명을 했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듭니다. 고양시는 선수를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섭외가 자발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 선수들 조명해 주세요 라고 기획사의 매니저처럼 선수를 브랜딩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체육정책과의 팀 이름이 스포츠 마케팅 팀입니다. 마케팅이 뭐죠? 알리고 파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 얼만큼 홍보했습니까? 얼만큼 알리고 얼만큼 널리 팔려고 노력했습니까? 2020년 이창현, 이용식 등의 연구는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의 과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빙상 종목의 경우 원포인트 레슨 등으로 862시간의 시민 지도가 이루어졌으며 고양시민이 206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첫째, 과거에는 시민과의 접점이 그래도 나았습니다.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 활동의 부재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감소와 맞물려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알 수 없고 참여자가 줄어들면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자산은 매달 개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집니다. 고양시는 38년 역사, 올림픽 3개 메달, 장밀한 체육관, 뭐 이런 것들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과 나누는 데에는 부족함이 엿보입니다. 제6장에서는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 조례 및 규칙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양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미비점이 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언어를 거의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지역 정체성 형성, 시민 자긍심 고취, 도시 브랜드 자산 형성과 같은 시대의 흐름과 확장된 기대는 조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학자들이 말한 장소 브랜딩 관점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는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7월 2일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단원의 채용, 보수, 정년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수의 교육권,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부재합니다. 시행규칙에서 플레잉 코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은퇴 선수의 재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재취업 알선 등 체계적인 생애 주기 지원 체계가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선수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선수들 일부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훈련 시간도 부족한데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래도 기여하고 역할하고 인지도를 응원과 격려를 조금 더 제고시키려면 사회공헌활동,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으로 인식되면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시민들의 인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효용, 직장운동 경기부의 효용에 대한 체감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는 1등 선수는 그때그때 성과에 따라 주목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인지도, 존재감은 시민들에게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수들의 등급은 별표 3의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재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표 3의 내용을 보면 경기 실적의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시민 인지도, 사회공헌활동, 언론 노출 빈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 도시 브랜딩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지표들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메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조직의 모든 자원과 노력이 메달 획득에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공개, 운영보고서 공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부족합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시민의 혈세, 이른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수정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선언입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 지역 정체성 형성, 시민 자긍심 고취, 도시 브랜드 자산 형성, 생활체육과 연계를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선수 생애주기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역 활동 중 학업 병행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교육 지원, 재취업 발전이나 체육 지도자 양성, 공무원 특채 기회 등 은퇴의 진로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이를 의무화하고 연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 주장합니다. 선수를 메달 생산 기계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고양시와 인연한 계기로 고양시의 관심과 응원과 격려를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재성장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의무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수 및 지도자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 다시 말하면 학교도 방문해서 후배들도 지도하고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전담 인력 또는 예산도 배정하는 것이 우리 시 조직을 위해서도 좋겠죠. 성과평가 기준을 다면화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실적, 사회공헌활동, 도시브랜딩 기여도, 지도자평가 이런 것들까지 평가 기준이 조금 더 다면화되면 선수가 우리 스스로가 시청 운동경기부의 존재 목적, 이유를 늘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자신의 한정된 공력을 할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투명성과 시민참여 조항을 강화해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 성과, 운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위원회 등도 설치해야겠죠. 연 1회 이상 시민 대상 공개보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이론과 사례 그리고 고양시의 현실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돼서 여러 고민, 발전 방향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추출한 건 약 30개 정도의 이슈, 의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비슷한 것들을 묶어보고 해서 12개 정도로 쟁점한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12개에 관련해서 갑론을박, 찬반 논쟁을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목만, 이슈만 이 정도로 그냥 보여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운동선수 8번 보세요. 운동선수들의 은퇴를 진로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 앞서 제가 전원해야 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조차도 찬반 논쟁이 있는 겁니다. 야, 그게 선수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일이냐. 자, 다음으로 9번. 자, 브랜딩을 위해서 스타 선수를 영입해서 한 방에 브랜딩을 하면 된다. 아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고양시가 해내는 것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다.
또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 시민들과 더 접점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자, 고양시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야 인기 종목 중심으로 해야지 뭐 해봤자 선수 시민들 관심도 없는 것들 이런 종목 해봤자 브랜딩 되냐? 뭐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야 브랜딩이 되긴 하냐? 직장운동경기부가? 연구도 그렇고 실제 시민체감에서도 그렇고 도시를 알리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금메달 딴 선수의 개인 영달이고 영광이지 그게 무슨 시민의 자긍심까지 이어져. 이건 너무 과잉행석이잖아.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존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걸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하나하나씩 어떤 답을 정해 놓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답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대로만 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은메달밖에 안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표현인가요? 어떤 마음에? 팀이 올해 지금 우리 경기 전까지 해서 7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날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동안 좀 뭐랄까 참아왔던 막 좀 울분 같은 거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응원하냐 이렇게 상처가 좀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감정을 너무 막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막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엉엉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1962년에서 2025년까지의 시간, 이론과 실제 사례, 고양시의 현실과 다른 도시들의 선택, 학술 연구가 밝힌 구조적 문제와 12개 찬반 이슈.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38년의 역사, 올림픽 3개 메달, 110억 원을 투자한 장미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여전히 시민들의 많은 분들은 그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감소했고 PR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역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를 시민과 나누고 시민이 경험하고 시민이 자긍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학자들이 제시한 시민 기반 도시 브랜드 자산의 첫 번째 자원은 인지된 품질, 즉 경험입니다. 시민들이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훈련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자긍심입니다. 즉 감정입니다. 그 경험이 자긍심과 소속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거주지 충성도입니다. 즉 행동입니다. 아, 고양시에 살기 좋다. 고양시에 살아 좋다. 고양시를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첫 번째 단계인 경험 자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포츠의 역사는 1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2등, 때로는 완주하지 못한 선수가, 때로는 메달 색깔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적 가치가 더 깊게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준결승,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 선수는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50m 지점에서 그의 오른쪽 햄스트링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레드몬드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이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성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트랙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레드몬드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야. 그러니 함께 끝내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6만 5천여 명의 관객이 일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승선을 10m 앞두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레드몬드는 홀로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메달은 없었습니다. 기록조차 공식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됐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레드몬드를 성화 봉송주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정신, 1등이 아니라 완주의 가치를 사람들이 마음에 두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5000m 예선,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런과 미국의 에비 다고스티노 선수가 서로 엉켜 넘어졌습니다. 햄블린이 먼저 쓰러졌고 다고스티노가 그 위에 넘어졌습니다. 다고스티노는 먼저 일어나 햄블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우리 함께 끝내요. 두 선수는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고스티노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햄블린이 멈춰서서 다고스티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줬잖아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두 선수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완주했습니다. 둘 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죠.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두 선수에게 피에르드 쿠베르팅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메달은 올림픽 정신과 페어플레이를 실천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1964년 제정 이후 2016년 당시까지 단 17명만 받는 희귀한 상이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장면을 2016년 리우 올림픽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했습니다. 메달 순위표에는 두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역사에는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메달보다 빛나는 스포츠맨십으로 말이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마니아 58kg급 결승입니다. 손가락과 왼쪽 갈비뼈에 부상을 입고 결승에 오른 김민섭 선수는 아제르바이잔의 사무르 카셰프에게 폴패를 당했습니다. 채 1분을 넘기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민섭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은메달밖에 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아시죠? 금메달을 유일한 승리로 인정하는 우리의 사회에서
그는 패배자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1998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99년 아시안 선수권 금메달, 9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이어진 41연승의 불패 신화를 이어오다 부상으로 꺾인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메달 색깔이 아니어도 인간의 한계와 투혼을 보았습니다. 김민섭 선수는 은퇴 후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의 체력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생명 레슬링단의 코치로서 후배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간 김민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9년 5월 18일 우리와 밀접한 고양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종합운동장 K3 리그 베이직 고양시민축구단과 평창FC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당시 고양은 시즌 7전 7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고양 팬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관중석, 그러나 한 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양 시민축구단 서포터즈 울트라스 맥파이의 라대관 씨였습니다. 그는 고양시에서 평창까지 차로 4시간을 달려와 홀로 응원 깃발을 펼치고 북을 치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고양! 고양! 전반 15분 안명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안명환 선수는 곧바로 라대관 씨가 앉아있는 관중석으로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고양은 2대1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은 라대관 씨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대관 씨는 그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동했을까요? 승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온 단 한 명의 팬, 그리고 그 팬을 잊지 않고 허리를 굽힌 선수들, 눈물을 쏟은 팬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스포츠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라데간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가 좋았고 우리 고양시가 좋아서 2024년부터 고양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홀로 응원할 때도 많았죠. 선수들이 비 맞으니까 나도 비 맞고 선수들이 땀 흘리니 나도 땀 흘렸습니다. 죽어서도 고양 축구단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메달 색깔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릭 레드몬드는 완주하지 못했지만 올림픽 성화주자가 되었습니다. 니키와 에비는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쿠베르텍 메달을 받았습니다. 김민섭의 은메달, 고양시민축구단의 시즌 첫 승, 이들이 사람들에게 준 감동은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깊었습니다. 용인시는 2025년 1월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지요. 메달 효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고양시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 경기부로 전환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을 조문을 수정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가 직장운동 경기부를 21세기형 도시브랜딩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목적 조항을 현대화하여 도시브랜드 자산 형성을 명시하고 선수 생애주기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의무화하며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일정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규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다면화하여 도시브랜딩 기여도를 반영하며 투명성과 시민 참여 조항을 강화하여 예산 성과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예산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문화가 바뀝니다. 오늘 이 자담회는 답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메달인가요? 아니면 시민의 자긍심인가요? 1등 선수 몇 명인가요? 아니면 10만 시민의 감동인가요? 성과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스토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함께 대화하고 경청하고 고민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담회가, 제 발제가 그 변화의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단정이 아니라 대화로, 독백이 아니라 경청으로 우리 함께 고양시 직장운동 경기부의 새로운 내일을 그려봅시다. 데릭 레드몬드가 아버지와 함께 완주했듯이, 니키와 에비가 서로를 일으켰듯이, 김인섭 선수가 눈물로 말했듯이, 라데간 씨와 고양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보여주었듯이 때로는 은메달도 충분히 아름답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은 승패를 넘어섭니다.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존중받는, 1등이 아니어도 감동이 있는 메달 너머의 가치를 아는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63년 전 1962년의 체육정책에서 시작해서 2025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감동 사례들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메달 색깔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는 인간적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메달만 추구할 것인가?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 경기부로 전환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